네, 오늘날은 정보통신에 대한 개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뜰 때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뜨게 되죠. 자, 알람을 끄고 난 다음에 먼저 스마트폰부터 들여다보면서 각종 기사나 밤새 들어온 내게 전송된 어떤 SNS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아마 눈을 부시시 뜨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날은 이러한 통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물론 과거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이럴 때만 해도 통신이나 전기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전기 없이 통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은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서 뭐 엔터를 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전송이 되는데 어떤 원리로 전송이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몰라도 상관없었어요. 지금도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단지 이런 생각은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날아갈까? 초창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삐삐를 한참 이제 학창 시절에 삐삐를 한참 쓰던 시대였다가 어느 날 이제 핸드폰이 나오면서 그 핸드폰에서 뭔가를 이렇게 그림 같은 거를, 사진 같은 거를 다운받을 수 있고 이런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이상하다. 뭔가 이렇게 통신선이 연결돼 있어서 그 선을 통해서 뭔가 날라온다면 이해가 되지만 핸드폰은 무선인데 무선으로 어떻게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게 내 핸드폰으로 전송이 될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신기하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신기하다는 생각만 가지지 그냥 편하니까 좋다 이렇게만 느끼고 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가 되실 거예요. 정보 처리 산업 기사가 되실 거예요. 제가 정보 처리와 사무 자동화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 정보통신에 대한 개념, 정보통신 개론이란 이 과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출제하는 자격증 중에서 정보처리 산업기사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둘 다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동일한 과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 개론이라는 똑같은 과목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와 정보처리 산업기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하는 날 당시에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일정이 1년에 기사 산업기사 시험이 4번이 있어요. 1회, 2회, 3회, 4회. 자, 그래서 1회 시험과 2회 시험은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가 시험 날짜가 동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날짜에 출제될 경우에 그 문제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출제가 돼요. 근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3회가 되고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4회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 날짜가 틀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앞서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뒤에 출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출제가 되겠죠. 물론 문제 은행에서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또 나올 수는 있는 가망성은 있습니다. 자, 혹시 정보처리 기사를 혹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보처리 기사는 산업기사와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개론이라는 과목이 아니라 데이터 통신이라는 과목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그 내용 면에서는 거의 8, 90%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명칭 자체가 다르고 난이도를 약간 상향해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위해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위해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자격증을 땄어요. 추후에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 정보통신 개론 과목을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면제 받는다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시는데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총 5과목이에요. 5과목.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입니다. 총 5과목. 그리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총 4과목입니다. 4과목. 그러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을 치실 때는 한 과목이 면제를 받을 수 있죠. 정보통신 개론이라는 과목. 그러면 5과목 중에서 4과목만 시험을 치겠죠. 그럼 4과목의 총점이 20문제씩 4과목이니까 총 80문제이기 때문에 이 80문제 중에서 60% 이상, 그래서 40
8문항 이상을 맞춰야 합격이 됩니다. 그러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따신 분들이 정보 처리를 도전할 때는 100과목을, 그러니까 100문제를 시험을 쳐야 되겠죠? 면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100문제 중에서 60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자동화를 따신 분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도전할 때 정보통신 개론을 면제를 받으시겠습니까? 반대로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도전하실 때 정보통신 개론이라는 과목을 면제를 받으시겠습니까? 반대로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따신 분이 사무자동화를 도전할 때는 4과목 중에서 뭐 한 과목 면제를 받으니까 3과목을 갖고 시험을 치겠죠. 3과목의 문제수는 3, 2, 6, 60문제가 되겠죠. 60문제 중에서 60% 이상 합격이기 때문에 36문항을 맞춰야 합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적으로 내가 정보통신 개론 과목에 있어서 나머지 과목들에 비해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맞을 가망성이 높다. 나는 정보통신 개론이 너무 재밌다. 이러신 분들은 면제를 안 받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왜? 정보통신 개론 과목에서 평균 점수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정보통신 개론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을 가망성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면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정보통신 개론 과목은 타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면제를 안 받고 시험을 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한번 보시고 아, 내가 할만하다. 평균 점수, 다시 말해서 20문제 중에서 12문제 이상 맞출 자신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면제 받지 마시고, 그죠?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12문제는 못 맞출 것 같다. 그러면 면제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아직 어느 한 과목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극소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 말의 의미는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추후 그 생각도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 정보통신 개론은 사실 정보통신 개론의 첫 번째 강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 강의, 뭐 15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 개론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얘기를 하면서 다음 화면을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컴퓨터 없이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고,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SNS에 뭔가를 올리고 또 검색을 하고 이 내용들을 편하게 쓰고 있고 멋지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과연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될까라고 약간의 궁금증이 있었다면 이번 시간에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화면에서 보니까 또 텍스트가 빡빡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 텍스트를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 시험 문제는 그림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글자로 사지선다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나온 내용들만 제가 뽑았어요. 뽑아서 그거를 텍스트로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 문장을 많이 읽어보시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실제 시험장에서도 많이 보던 문장들이 여러분의 그 눈에 익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텍스트를 많이 보여드립니다. 자, 우선 통신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를 주고받는 개념이 통신이에요. 옛날에 그 말을 타고 달리던 그런 시대에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본국에, 그러니까 휴전선 아니고 국경 부분에서 왜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본국의 수도에 알려야 된다면 어떻게 알렸어요? 어떻게 알렸어요? 그렇죠. 봉화, 파발 이렇게 알렸잖아요. 그러면 봉화에 불을 피워서 빨간불이 막 하면 산 봉우리 이 봉화가 빨간불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제 본국에 전쟁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형태가 이 빨간 불로 인해서 멀리서 전달되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통신이라는 얘기예요. 파발, 말을 타고 달려가서 전달하는 것도 통신이야. 그죠? 우리는 과거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메일로 뭐 SNS로 뭔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직접 이렇게 써서 우체통에 넣어서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시대도 그때도 많았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통신이에요. 통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것. 현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빠르게 전송하는 것. 그래서 과거에 봉화파발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그 뭐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발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발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통신 시대에 와버린 거잖아요. 그 역사를 따지면 고려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1000년의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에 1960년대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봐야 불과 100년도 안 됐잖아요. 50년도 채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50년도 채 안 된 그 안에서 편지를 주고받던 시대에서 지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고, 또한 올림픽이 열리면, 저는 야구를 매우 좋아하는데, 또 축구도 매우 좋아하는데, 그 영국에서 열리는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미국에서 열리는 메이저 리그라든지 그거를 지금 시간에 열리는 그 경기를 우리 집 안에서 TV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해야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축구 경기를, 야구 경기를 실시간으로 내 집에서, 내 핸드폰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자체가 어떤 원리냐? 그걸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그게 통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뭐 다 읽어볼 필요는 사실 없으세요. 그냥 쭉 한번 훑어보세요. 뭐 데이터 전송과 데이터 처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한다. 전송과 이거를 지금 막 줄쳐가면서 막 외우고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본 강의에서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팔짱 꽂고 들으세요. 문제풀이에 빡시게 본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뭐 다 기억을 못 하도 돼요. 문제 풀 때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그럼 본 강의를 들으신 분이고, 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그러면 본 강의를 제대로 안 들으셨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본 강의는 편하게 다리 꼬고 팔짱 끼고 그렇게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송한다. 컴퓨터 자원의 공유 및 비용을 절감한다. 거리와 시간이 극복이 된다. 지금 앞서 제가 다 했던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정보통신은 정보 전송 기술과 정보 처리 기술이다. 자,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정보 통신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고 있죠. 단지 통신에 대한 개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전달되는 게 통신이라면, 통신이라는 말 앞에 정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뭐야? 일반적인 전송 기술. 이게 뭐야? 이게 통신 기술이에요. 일반적인 통신 기술에다가 뭐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 붙었다는 얘기니까 정보 처리가 뭐야 이게? 컴퓨터 기술이라는 거죠. 컴퓨터 기술. 그래서 일반적인 통신 기술에다가 컴퓨터 기술이 묶여져 있으면 그게 바로 정보통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보통신에 대한 개념은요. 자, 정보통신에 대한 개념은 그 데이터 통신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 의미가 좀 더 포괄적입니다. 범위 자체가 얘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이라는 바운드리 안에 데이터 통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정보통신에 대한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 통신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했었죠. 그러니까 약간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보통신 개론을 공부하는 거고, 정보통신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시험 문제는 개념적인 부분이 출제되고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기사의 정보통신 개론 문제가 기사의 데이터 통신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대신에 배우는 범위는 좀 더 광범위하게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정보통신의 서비스 형태는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정보통신, 즉 음성통신, 음성, 말하는 통신, 전화, 데이터 통신, 여러분 문자 메시지나 SNS, 화상통신, 뭐 잘 아시는 거, 또 영상통신 똑같은 말이고, 멀티미디어 통신,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나 홈쇼핑을 통해서 보는 것도 전부 다 멀티미디어 통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구매하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이제 통신에 대한 개념을 보여드렸고, 자, 두 번째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뭐 최근 들어서 문제에 많이 출제는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신을 공부하면서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과거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1세대 부호를 이용했다. 부호. 여러분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옛날에 수사반장 뭐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간첩들이 막 침투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안에서 뭐 이렇게 띠띠띠 똔똔똔똔똔똔똔똔똔 하는 거 있어요. 모르스 보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스 보호가 띠 똔똔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그 글자로 변환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그렇게 보내게 되면 이 사람이 전달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부호를 이용해서 전달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착 지점에서는 이제 천공 테이프라 그래서 거기에 구멍이 막 뚫혀요. 그죠? 구멍이 뚫려서 그 천공 테이프를 딱 보면 구멍 뚫힌 그 순서의 규칙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이제 판독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1세대는 부호를 이용했다. 자, 2세대로는 음성, 그 벨이 전화를 발명하면서 음성으로 통신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화보다는 이제 무전기 형태로 해서 내가 말을 하고 상대방이 듣고 또 상대방이 말을 하고 내가 듣고 하는 무전기 형태에서 또 전화기 형태로 발전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세대는 이제 전자신호 무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세대. 오늘날은 뭐 3세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4세대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컴퓨터 기술과 데이터 전송 기술의 결합이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컴퓨터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오늘날의 통신의 그 기술에다가 컴퓨터 기술이 접합이 되니까 정보통신 개념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을 분류하는 부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뒤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림이 나오기 전에, 그림을 이해하기 전에 이 정보통신 시스템의 유형을 한번 개념을 잡고 넘어갈게요. 정보통신 유형의 개념은 크게 데이터 전송계와 전송계 그리고 처리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뭐 말이 좀 어려운 말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송하는 부분은 주고받는 부분이에요. 처리하는 부분은 주고받는 그 데이터를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전송하는 부분이 통신하는 쪽이고 처리하는 부분은 컴퓨터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전송계에는 단말기, 신호 변환 장치, 통신회선, 통신 제어 장치가 있고 처리계에는 CPU와 주변 장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CPU, 주변 장치, 이게 뭡니까? 컴퓨터죠. 컴퓨터. 자, 컴퓨터는 크게 뭐로 구분하죠? 적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컴퓨터는 뭘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쵸? 하드웨어라는 기계 덩어리와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죠. 하드웨어는 크게 어떻게 구분되죠? 컴퓨터 안에 있는 거.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 장치, CPU. 그 외에 CPU 외에 나머지들, 걔가 전부 다 주변 장치가 되겠죠. 컴퓨터는 하드웨어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일종의 컴퓨터입니다. 그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탁 열어보면, 또 열어보지 마세요. 에이스박 힘들으십니다. 열어보면 그 안에 CPU라는 게 존재하죠. CPU라는 게 존재하고 CPU 외에 그 기타 여러 가지 장치들, 메모리도 있고 뭐 있어요. 그죠? 그런 주변 장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은 전원을 딱 넣었을 때 내가 스마트폰으로 그 친구랑 대화를 하고 싶어. 카톡을 하고 싶어. 그죠? 깨톡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방송인데? 그죠? 깨톡을 하고 싶어. 그러면 스마트폰 전원이 꺼져 있어. 스마트폰 전원을 딱 키자마자 깨톡이 딱 나옵니까? 깨톡 나오라 뚝딱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전원을 딱 키면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그쵸? 그 컴퓨터로 말하면 데스크탑 바탕화면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앱이 쭉 있는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앱이 이렇게 있는 이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 전화기 버튼, 뭐 문자 메시지 버튼 하고 쭉 나오잖아요. 이게 나와야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얘가 깨톡 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톡 앱을 터치를 딱 하면 카카오톡이 뜨잖아요. 이걸 우리가 앱이라 부르잖아요. 이거 한 개 한 개를 우리가 앱이라 부르잖아요. 앱이 뭐의 약자예요? 어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크게 앱이라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깨톡이나 뭐나 이런 앱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 화면이 처음에 부팅시켰을 때, 스마트폰을 켰을 때 나오는 이 화면을 뭐라 그래요? 컴퓨터로 얘기할까요? 컴퓨터에 전원을 켰을 때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데스크탑 그 프로그램을 뭐라 그래? 윈도우즈라 그러잖아요. 물론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애플 데스크탑이 나오겠지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 화면이 나오겠지만, 뭐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오면 이걸 뭐라 그러죠? 안드로이드라 그래요. 안드로이드가 뭐예요? 운영체제 이름이에요. 애플 쓰시는 분들은 iOS 화면이 나와요. 그 바탕화면. 그걸 iOS가 운영체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OS라는 운영체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래서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는데, 하드웨어는 CPU와 주변 장치,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한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에서 전원을 넣었을 때 안드로이드 화면이 나오거나 iOS 화면이 나오는 자체, 그게 OS,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앱을 터치를 했을 때 실행시키는 그런 모든 앱들을 우리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는 거죠. 뭐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던 분들 계실 겁니다. 앱 그러는데 그 앱이 어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거다. 여러분이 갤럭시를 쓰고 있으면, 갤럭시나 뭐 기타 등등을 쓰고 있으면 내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고, 우리 집의 컴퓨터가 일반 IBM 계열의 컴퓨터를 쓰고 있으면 우리 집의 운영체제는 윈도우즈다 라는 개념. 애플 쪽을 쓰시고 있으면 iOS다 이런 개념.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낫겠죠.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데이터 처리계는 컴퓨터 기술이고 데이터 전송계는 통신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앞서 이 강의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어떻게 내가 상대방한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을 이 그림 하나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로.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도. 자, 우선 앞에 화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뭐 데이터 처리계와 데이터 전송계로 구분한다. 자, 여기서 나눠볼게요. 데이터 처리계와 데이터 전송계로 구분한다. 전체에서 데이터 처리계, 전송계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지금 막 그림을 막 그려 놓긴 했는데, 일반적인 우리 통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SNS를 많이 쓰는데 그냥 카톡이라고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그죠? 카카오톡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친구 A라는 친구, 그리고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한테 D라는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내가 A라는 친구한테 메시지를 탁 보내면 내 메시지가 이렇게 날아갈까요? 뭐 그 정도는 아시죠? 이렇게 안 날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겠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업로드를 시키고 얘는 다운로드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그림이나 사진을 올렸어. 여러분 눈에는 내가 친구한테 보내는 걸로 그냥 눌렀을 거예요. 그쵸? 근데 실제로 이게 이렇게 안 날아간다니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라니까? 속도가 빛의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금방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D라는 친구한테 보낼 때도 이렇게 보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냈다가 이렇게 보냈어. 그럼 내가 받은 얘를, 그죠? 이 친구한테 또 보내고 싶으면 역시나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이 대구예요. 친구가 서울에 있어요. 이 친구는 LA에 있어요. 가능하죠? 그죠? 얘는 어디 있어요? 얘는 제주도에 있어. 제주도. 그죠? 카카오톡이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이제 합병하면서 이제 본사가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 본사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제주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서울에도 있을 거고 뭐 지방에도 각각의 서버가 따로 있겠죠. 뭐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몰라도 되니까 아무튼 이 회사가 제주도에 있다면 전 세계의 모든 단말기들이 제주도에 접속을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가 뭡니까? 얘가 우리는 그냥 주 컴퓨터라고 하죠. 주 컴퓨터. 우리가 들고 있는 단말기,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로 PC 버전으로 카카오톡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이 컴퓨터가 단말기가 되는 거고, 내가 쓰는 스마트폰을 한다면 내가 쓰는 스마트폰이 단말기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단말기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터미널이라고 하죠. 이 모든 터미널들이 주 컴퓨터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신하는 그 원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신하는 원리나, 이 원리나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그죠? 내 단말기에서 메인 컴퓨터에, 주 컴퓨터에 접속하는 방법이나, 친구 단말기에서 주 컴퓨터에 접속하는 단말기나, 통신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이 빨간색 테두리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게요. 탁 떼다가 여기 딱 붙인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제가 이 그림 설명하려고요. 이 파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이 그림이 컴퓨터로부터 단말기까지 이 전송이 전부 다 이 그림이라니까, 이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떼다가 여기다 딱 붙인 거예요. 자, 지금 뭘 설명드리는지 개념 잡히세요? 그죠? 자, 지우겠습니다. 네, 지우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컴퓨터, 자, 여기가 어디란 얘기예요? 제주도. 그죠? 주 컴퓨터. 주고 카카오톡을 한다 그러면 카카오톡의 주 컴퓨터. 카카오톡 말고 내가 네이버에 접속해가지고 포털에서 정보를 검색한다고 쳐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네이버의 주 컴퓨터. 이게 내가 지금 검색하고 있는 내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내 컴퓨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접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단말기가 있다 이 말이죠. 컴퓨터가 있고 내 단말기. 이 내 단말기로부터 내가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이 메시지가 이렇게 주 컴퓨터에 딱 전달이 돼서, 그죠? 그러면 친구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친구 컴퓨터가? 그럼 친구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친구 컴퓨터가 단말기가 되고 이 사이에 요게 있다는 얘기예요. TC라는 게 있다는 얘기고, 요 사이에 요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요 사이에 요게 CCU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접속하는 거죠. 여기서 사랑해 보내면 도착했다가 다시 사랑해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런 장비들이 존재를 한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실제랑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그 개념 속에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공부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죠. 아, 컴퓨터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단말기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데이터 처리계라 하고 이 부분을 데이터 전송계라 하는구나. 시험에 나오는 얘기 해드릴게요. 다음 중 데이터 전송계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정답은 컴퓨터. 다음 중 데이터 처리계에 속하는 것은? 정답은 컴퓨터.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 1번, 2번, 3번, 4번. 다음 중 데이터 전송기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다음 중 데이터 처리기에 속하는 것은? 또는 다음 중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컴퓨터. 자, 그래서 처리계에 속하는 것은 무조건 컴퓨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기억, 뉴언, 디귿, 리얼. 1번 CCU, 2번 CPU, 3번 TCU, 4번 뭐 단말기. 자, 다음 중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답이 뭘까요? 초등학생한테 딱 물어보면 단말기요. 나머지 다 영어인데요. 단말기는 한글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산업기사를 치시는 분은 적어도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자격이 있으셔야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정답은 CPU가 되겠죠. CPU. CPU는 뭐야? 컴퓨터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 CPU. 아까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한다. 컴퓨터 안에 가장 핵심적인 장비가 CPU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CPU라는 거. 나머지는 전부 다 전송계에 속한다는 거. 이렇게 문제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처리계에 속하는 거는 컴퓨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니까 진짜 컴퓨터만 기억하니까 컴퓨터 속에 있는 CPU를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좋아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데이터 처리계는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에서 컴퓨터에 막 머리 터지도록 공부를 했을 거고요. 그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사무자동화 시스템에서 또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나왔었고요. 그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 부분, 전송계에 대한 부분이죠. 자, CCU의 약자는, CCU는 커뮤니케이션. 자,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니트의 약자가 되겠죠. 뭡니까? 통신을 제어하는 장치다. 적지 마세요.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반복 출제되고 문제 풀이할 때 반복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신호변환 장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TC는 트랜스퍼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송 제어하는 장치다. 여기서 아까 제가 TCU라고 적은 거는 트랜스퍼 컨트롤 유니트라고 보시면 돼요. 전송을 제어하는 장치다. 그 다음에 터미널, 단말기. 단말기의 영어로 터미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사랑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이 전송 제어 장치를 거쳐서 그 TC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냐까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단말기 옆에 딱 붙어서 이 단말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송을 컨트롤 해주는 장치다. 그게 단말기 옆에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단말기 옆에 전송 제어 장치와 붙어서 DT라고 합니다. 이 DT는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데이터 단말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도 DT예요. 여기도 DT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와 CCU 옆에 붙은 얘도 DT로 표현을 해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T가 터미널이 단말기에서 맨 끝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전체 컴퓨터와 단말기의 양쪽 끝에 존재하는 거라 해서 DT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다음 중 DT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DT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했을 때는 신호변환 장치 쪽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DC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신호변환 장치에 속하는 게 답이 되겠죠. 자, 그 개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DT는 가운데 딱 서서 양쪽 끝에 있는 거를 우리가 DT라 하고 가운데 있는 거를 D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컴퓨터 옆에 붙어 있는 이 CCU는 통신 제어 장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신을 다 관할하고 제어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메인 카카오톡이 있고 수많은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 컴퓨터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 안에 CCU가 같이 존재를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 자 다른 색깔로 볼까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수많은 단말기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CCU가 하는 역할은 내 스마트폰, 친구 스마트폰, LA에 있는 애, 중국에 있는 애 모든 단말기들이 접속을 할 때 너무 많이 접속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막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옆에 붙어서 수많은 접속자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CCU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됩니까? 자, 그래서 컴퓨터의 비서 역할을 한다. 이 CCU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될 때 가나다라를 읽어보면 뭐 컴퓨터를 도와주고 컴퓨터의 비서 역할을 하고 모든 통신을 제어하고 CCU가 답이란 얘기예요. 그죠? 컴퓨터의 비서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TC는 단말기의 비서 역할을 하는 거. 단말기를 도와주는 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DC 부분의 이 부분, 신호변환 장치. 신호변환 장치. 자, 신호변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는 이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아날로그?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아날로그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디지털. 쉽게 얘기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이거를 신호를 이건 둘 다 뭐라고 하냐면 신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호. 신호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외우기는 쉽죠? 외우기는 어떻게? 아날로그는 동그라니까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거고 디지털은 디귿자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디귿자로 생기는 겁니다.
뭐 과거에 쉽게 문제가 출제되면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무슨 신호, 아날로그 신호가 뭐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주파수 변조할 때 많이 신호를 보게 될 겁니다. 자,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인데 이 아날로그 신호는 인간의 음성 형태를 아날로그 신호가 봤을 때 디지털 신호는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전부 다 디지털 신호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렇게 말을 하면 기계적인 음성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계적인 음성이 부드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컴퓨터는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0과 1의 두 가지 상태를 갖고 올라오면 1, 내려오면 0, 0, 1, 0, 1 그러니까 이진수의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단말기가 컴퓨터잖아.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 디지털 신호를 여기 있는 주 컴퓨터에 전달할 때 이 디지털 신호가 똑같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디지털 신호,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문자 메시지 디지털 신호를 저쪽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중간에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우리 집에 전화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전화기가 있으면 이 전화 수화기를 들고 내가 여보세요 하면 친구 집에 있는 전화기에서 여보세요 하고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신이 발전된 것은 전화기가 먼저 나왔어요? 컴퓨터가 먼저 나왔어요? 그쵸? 벨이 만든 전화기가 먼저 나왔죠. 그럼 이 전화기에서 우리 인간이 야 라고 소리치는 이 말은 아날로그 신호죠. 그죠? 그러면 초창기에 전화가 막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전화선을 전봇대를 세워서 이런 전봇대를 세워서 이렇게 전기줄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죠? 중간에 뭐 옛날에 한국통신 KT 뭐 이런 게 있겠죠. KT. 그래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전화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발생되는 이 내 목소리라는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흘려 보내서 전화국을 거쳐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흐르는 이 전선들 있죠. 이 전선들은 아날로그 신호를 전달하기 좋은 전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컴퓨터가 발명이 됐죠.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신호는 디지털 신호인 거야. 그럼 이 디지털 신호를 위에서 이 전봇대 이 선을 전부 다 디지털 선으로 이렇게 다 설치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이미 전화를 위해서 전봇대에 선을 다 설치를 해놨는데 컴퓨터에 통신한다고 해서 그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의 선을 또다시 다 연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디지털 신호를 전화선에 연결하기 좋게끔 신호를 바꾸자. 변환을 해보자.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 다음에 그 아날로그 신호가 전달이 돼서 여기서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방법. 이걸 개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신호 변환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지금은 여기를 보세요. 지금은 컴퓨터라는 단말기에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가서 그죠? 여기 전송 회선이 이게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여기가 아날로그 전송로라고 칠게요. 아날로그 전송로. 그러면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전송로로 전송이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신호 변환기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아날로그 신호가 다시 이 컴퓨터에 들어갈 때는 도착해서 여기서 다시 어떻게 바뀌어? 이 아날로그 신호가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서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도 되고요. 우리는 내 컴퓨터에 있는 이 디지털 신호를 네이버 본사에 있는 컴퓨터로 전송을 할 때 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을 해서 다시 디지털로 바뀌어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데요.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는 이 아날로그 신호가 갈 때는 옛날에 전화 대 전화 통신할 때는 중간에 신호 변환기가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에 뭐가 필요했냐면 야라고 말했는데 그 야라는 소리가 전기줄을 타고 가다 보면 그 신호가 좀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증폭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증폭을 시켜서 다시 보내주고 약해지면 증폭을 시켜서 보내주고 그래서 증폭기라는 게 필요했지만 디지털화되면서
그 전화선을 이용하려니까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요즘 생각해 볼게요. 요즘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 케이블이라는 걸 막 만들고 옛날에 또 ADSL, VDSL 막 만들어서 광 케이블이 넘어오면서 우리 집까지 광 케이블이 들어오죠. 그거는 뭐예요? 디지털 전송로예요. 자, 보세요. 우리 집에 만약에 KT를 쓰고 있다. KT 인터넷을 쓰고 있다. 여기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친구 집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집에서 KT까지 가는 신호가 KT에서 옛날에는 전봇대를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 집까지 왔겠죠. 근데 지금은 KT에서 그 도로를 막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땅 속에서 이제 가끔씩 거리 이렇게 지나다 보면 KT 공사 중을 해갖고 아저씨들 지하 맨홀에 들어가고 막 케이블 이따만큼 두꺼운 거 막 깔고 이렇게 공사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전국 대부분이 광 케이블로 다 매설을 해놨어요, 이제. 그러니까 전봇대를 타고 다니는 그런 통신선을 이제 다 없애고 광 케이블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광 케이블이 뭐야? 이게 디지털 전송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전화기는 뭐라 그랬어? 아날로그라 그랬잖아. 그럼 이 아날로그는 다시 디지털 전송로를 통해서 친구 집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또 신호 변환기가 필요하죠.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이쪽에 디지털 신호로 바꿨다가 친구 집에 도착하면 다시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지는 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만 일단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신호 변환 장치가 하는 일은요. 신호는 두 개밖에 없어요.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의 디지털로 가는 방법도 있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또 디지털 신호를 또 다른 디지털 신호로 바꿨다가 원래의 디지털 신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보낸 디지털 신호가 만약에 이거예요. 그러면 변환할 때는 이런 디지털 신호로 바뀔 수 있어요. 이런 디지털. 예를 들자면 조금 다른. 그래서 다시 원래의 디지털 신호로 복원시키는 거죠. 또 4번째. 아날로그 신호를 또 다른 아날로그 신호로 바꿨다가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이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바꿀 때 변하는 신호 변환기. 이 신호 변환기. 이거 전부 다가 뭐야? 이 신호 변환 장치의 종류에 속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쵸?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신호 변환기의 종류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디지털을 디지털로,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그런 신호 변환기가 있구나라는 개념을 알아두는 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자, 사실, 제가 강의 초반에 준비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5번, 6번까지입니다. 5번, 6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 시간이 지금 40분이 경과가 되고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막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 초반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국 이번 첫 번째, 정보통신 개론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내용은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의 통신에서 크게 3등분을 한다면 양쪽 끝에 있는 DT와 중간에 DC라는 신호 변환 장치 부분이 존재한다. 이 DC의 약자는 이제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라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 용어 나오면 설명을 드리고 이 신호 변환 장치의 의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간의 신호 변환에 대한 게 주 목적이다. 라는 개념. 그래서 신호 변환기의 종류가 어떤 게 있다는 것을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자, 어떻게 수업 좀 재밌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까지는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어떻게 데이터가 전송되는지에 대한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지만 자,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 그림을 그림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개념을 약간은 잡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 복습 겸 예습 겸 한 번 더 보시고 이 그림은요. 우리가 사무자동화나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따기 전까지는 이 그림은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지금 카카오톡을 하면서도 내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TC를 통해서 신호 변환기를 통해서 카카오톡 본사에 있는 CCU를 통과해서 컴퓨터로 날아갔다가 그 컴퓨터에서 친구한테 갈 때는 다시 CCU를 통해서 신호 변환기를 통해서 그 친구 단말기의 TC 전송 저장치를 통해서 그 친구 단말기에 전송이 되는구나. 이 과정만 약간만 생각하고 있다면 시험 문제 맞출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쉽게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 정보통신 개론의 두 번째죠? 두 번째 정보통신 기기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친구 대표 강사 조대호였습니다.